결혼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부부가 되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조심스럽게 확인했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려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여주는 두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진짜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우리 아기야.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번쩍 안아 올리더니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둘 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한참을 웃었죠. 너무나 바라던 순간이었거든요.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라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빨리 천사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시며 확인해 주시니 그제야 실감이 났죠.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앞으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말인가요?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이 다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 태명은 뭐라고 지을까? 축복이 어때? 정말 우리에게 온 축복 같아서. 좋은데? 축복아, 건강하게 자라서 얼른 만나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침대 옆에 아기 침대를 놓자. 아이 방을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키울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고맙다. 우리 집에 드디어 천사가 오는구나. 제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께서도 그날만큼은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큰 선물을 줬구나. 정말 고맙다. 무엇보다 네 건강도 잘 챙기려무나.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지. 그러고는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저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보양식을 손수 끓여 보내주셨고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 CD를 직접 골라 가져오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축복이에게 주겠다며 베네 쪼고리까지 직접 만드시기까지 했죠. 그렇게 임신한 내내 시부모님과 남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축복아, 건강하게 자라서 만나자꾸나. 엄마 아빠는 너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축복이는 어느새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를 가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한순간 퍽 하고 무엇인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양수가 터진 거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 당황스러웠는데 하필 남편은 그 시각 부산 출장 중이라 집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셔서 황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뭐? 소영아, 진정해. 내가 지금 차 가지고 금방 갈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달려오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셨고 저는 진통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병원으로 가자. 오빠가 다 준비해놨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는 시어머니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진료를 받던 곳이라 익숙했지만 그날만큼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제 호흡에 맞춰 함께 숨을 고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영아, 힘내. 우리 예쁜 손주 아무 탈 없이 만날 수 있을 거야. 아가도 너도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려무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임신 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것도 없었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임신 중 몸이 힘들 때마다 괜찮다, 다 그런 거야 라며 제 등을 쓸어주시고 밤늦게까지 태교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으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곁을 지켜주고 계시니 무서움보다는 든든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8개월인데 양수가 터졌네요. 응급수술 들어가야겠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시어머니 오빠인 과장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만 그때는 그냥 긴급 상황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혈이 생각보다 심했고 제 몸이 버티지 못했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응급수혈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실신한 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의 눈이 빨갛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입술만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진 채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아이는 다시 가지면 돼. 네 몸 먼저 추스르자. 남편의 얼굴에서 절망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살아 움직이던 우리 축복이가 이름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채 차가운 주검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축복이 어딨어? 어디에 숨겨놨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제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제 몸속에서 자라던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어디 갔어? 소영아, 진정해.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축복이만 있었고 축복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뱃속에서 발로 차며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신호를 보내던 우리 아이. 태명을 부르면 움직임으로 대답하던 우리 축복이가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 방으로 만들려고 준비해둔 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바늘해주신 베넷 저고리, 남편이 조립해둔 아기 침대, 제가 하나하나 골라 샀던 아기 용품들,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축복이가 엄마 하고 달려 나올 것만 같았는데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올라왔지만 이미 주검이 된 아이조차 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괜찮다,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위로했지만 그건 그냥 살아가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아무리 웃으려 해도 진짜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밤이면 저도 모르게 배를 만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익숙해진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빈 배를 쓰다듬으며 축복아 엄마야 라고 중얼거리다가 현실을 깨닫고는 또 울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들을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길을 돌아서 걸었고 임산부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몰래 울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아기용품 코너를 지나게 되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기 옷들, 축복이를 위해 샀어야 할 것들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기 침대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는 결국 그 방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들어갈 수도 치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꿈에서 축복이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는 축복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제 품에 안겨 웃고 있었는데 깨고 나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 부부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임신을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결국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첫 출산 당시 과다출혈로 인해 자궁 내막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유착도 상당히 진행되었고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시험관 시술은요? 그것도 지금 환자의 자궁 상태를 봤을 때 성공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불임 판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첫 아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미안해요.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는데 아이도 못 낳아주고.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리 아이가 좋아도 당신만큼은 아니야. 나는 당신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남편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기분을 이해한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습니다. 서영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늘이 우리한테 다른 행복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시집와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손주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무슨 소리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아이가 있든 없든 그건 변하지 않아. 우리 집에 손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렴. 얼마 전 결혼한 시동생이 아이를 낳아서 그나마 제 죄책감을 덜어주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축복이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슬픔이었다면 이번에는 체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내가 엄마가 될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처음에 절망감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오늘 민어가 좋다고 하던데 민어국 끓여줄까? 좋아요, 어머니. 남편이 민어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장 나들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생선가게 앞에서 싱싱한 민어를 골라주시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생선을 받고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내 지갑이 분명히 가방에 넣고 왔는데. 가방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셨지만 지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복잡한 시장 통로를 다니면서 언제 소매치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매치기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는데 범인이라고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깡마른 몸에 몇이나 큰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름은 뭐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름은 김지훈이고 부모님은 없어요. 저는 하늘보육원에서 살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보육원의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보육원이라고? 이 동네에 그런 보육원이 있었나? 네,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옆 동네로 옮겨왔어요. 하늘보육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그보다는 부모 없는 아이가 이런 짓을 하게 된 사연이 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지갑은 왜 훔쳤니?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동생이 아픈데 원장님이 병원에 안 보내줘서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위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지갑을 훔치는 건 나쁜 일이야. 네,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며 울먹이는 지훈이를 보며 9살 나이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아이를 내려다보시며 표정이 복잡해지셨습니다. 동생이 많이 아프니? 네, 열이 계속 나고 밥도 못 먹고 토하는데 원장님은 돈 없다고 그냥 참으라고 해서요. 아이의 상황이 딱하고 안 됐던 터라 저희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아이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서 훈방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육원 원장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네? 누구신데 저를 아는 척 하시나요? 제가 아는 분이랑 닮아서 착각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원장이 시어머니를 아는 척 하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자 잘못 봤다면서 사과하더군요. 그런데 원장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짜로 착각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들킨 사람 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나저나 죄송합니다. 아이들 관리를 잘못해서 제가 데리고 가서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픈 동생을 제때 치료해주지 않아서 9살 나이가 그런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건 바로 당신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혼내실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아파서 그랬다던데 그 아이 병원에 꼭 데려가세요. 그래야 지훈이가 또 동생 병원비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원장에게 건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이 아픈 아이를 제때 병원에 데려갔다면 지훈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돈을 받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쾌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챙기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죄송해요. 그리고 동생 병원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동생이 아프면 먼저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야 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런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마땅히 없구나 싶어서요.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해. 이모가 도와줄게. 명함을 하나 꺼내서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가 원장과 함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안쓰러웠지만 저런 무책임한 어른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원장 사이의 묘한 분위기도 계속 신경 쓰였지만 그보다는 지훈이의 앞날이 더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지훈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어깨와 불안에 떨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서 마음이 덩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김지훈이라는 아까 그 소매치기 아이 너무 안쓰러워요. 나이도 어린데 동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니.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묻어둔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이를 보면서 자꾸만 잃어버린 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만약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저 나이쯤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님께 얘기해서 보육원에 후원 같은 걸 하면 어떨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소영아,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남의 물건 훔치는 건 나쁜 거야.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니? 평소 따뜻하고 자상하셨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쁜 일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리다고 뭐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본인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신 것도 이해했지만 그렇게까지 차갑게 구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불쌍하네,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라고 먼저 말씀하셨을 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밤새 지훈이가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도 신경 쓰였지만 그보다는 그 작은 아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다음날 오후 저는 하늘보육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께 지훈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면회실로 지훈이를 불러주셨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난번 일로 혼날까봐 겁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동생 이야기를 하며 조금씩 경계심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보육원을 찾아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이는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보육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지훈이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훈이는 생각보다 똑똑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동생을 향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한편 원장님은 제가 자주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지훈이와 대화할 때마다 문 밖에서 서성이시거나 시간을 재촉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훈이와 만남을 이어간 후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가족이 필요했고 저 역시 지훈이를 통해 엄마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지훈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저번에 말했던 그 아이 지훈이 말이야. 보육원에 있다는 그 아이. 지갑을 훔치긴 했지만 동생을 위해서 그랬던 것도 그랬고 내가 보육원에 가서 만나보니까 애가 정말 착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훈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남편이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양을 하자고?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자란다면, 우리 아이처럼 키울 수 있다면 나도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축복이가 살아있었다면 딱 저 정도 나이였을 거잖아.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우리 아이가 떠올라서 하늘이 우리 축복이 대신 지훈이를 보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엄마라는 이름을 이제라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만 괜찮다면 지훈이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일 것 같아. 그런데 입양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여러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도 한번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 지훈이가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잘 돌봐준다면 지훈이도 당신이나 나에게도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이후로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지훈이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고, 우리가 과연 하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긴 고민 후 저희 부부는 지훈이를 입양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희 주말에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약속대로 주말에 시댁을 찾아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아이를 입양하려고 한다며.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입양을 한다니. 어머니, 그날 이후로 지훈이가 자꾸 눈에 밟혀서요. 저희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육도 아닌 아이를, 그것도 남의 지갑 훔치기까지 한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겠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든 너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생각을 해야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애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머니, 저희 상황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참았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 커서 우리 집 재산 훔쳐서 달아나면 어쩔 거니.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해서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조용히 듣고만 계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말이 맞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그날 시댁에서의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안방에서 전화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며느리가 그이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건 저를 말하는 것 같았고, 그 애라는 건 혹시 지훈이를 말하는 걸까요? 왜 아직도 안 떠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알아채면 우리 다 끝이야. 한참을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 지금 돈을 더 달라고? 내가 그동안 준 돈이 얼마인데 또 달라고 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는 이를 악문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챙겨줬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고? 며느리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처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제가 알면 안 되는 건 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1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제 아이가 사실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마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에서 들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다급함과 공포감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으시고 제가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시는 시어머니를 뒤따라가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곳은 놀랍게도 하늘 보육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신 후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에 나오셨는데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보육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까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다녀가셨죠? 무슨 일로 다녀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거래를 하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뭘 주고 가셨죠? 원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시어머니라는 분을 모릅니다. 제가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원장님에게 봉투 건네는 거, 원장님이 현관까지 나와서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냥 돈을 주고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죠? 지훈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가 입양하지 못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신 건가요? 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답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시청 아동복지과에 신고하겠어요. 보육원에서 후원금을 받고 아이들 처우를 바꾸는 일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원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10년 전에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훈이인가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여사님 말씀으로는 유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손주가 하나 더 생기면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니까 그걸 막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재혼이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민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손주를 낳았던 바로 그 시동생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아들과 손주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 아이를 버렸던 겁니다. 혹시 병원에서도 계획된 일이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김 여사님 오빠라는 분과 짜고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아이를 죽었다고 속이고 고아원에 맡긴 거군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부모님에게 보육원을 물려받긴 했는데 돈도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도박하느라 돈을 좀 날려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 나눠주기 싫다고 갓 태어난 손주를 없던 사람 취급한다고요. 그런 짓을 해놓고선 제 옆에서 보양식을 끓여주고 베네쩌고리를 손수 만들어주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천사 같은 아이가 올 거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연기였다는 걸 깨달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원장의 말조차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지훈이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히 제 아이였어요. 결과지를 들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건네자 남편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그날 조금만 빨리 왔어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잖아요. 남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저와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요. 당신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곧장 시댁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결과지를 슬쩍 훑어보더니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은이와 저의 친자 확인서예요. 99.99%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지은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10년 전에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했던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아이는 죽었어. 내가 직접 봤다고. 그만하세요. 보육원 원장한테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돈을 노리는 게 분명해.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검사 결과가 명확한데 우길 걸 우기세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내 손주를 당신이 버린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대답해. 정말로 내 손주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버린 거냐고. 순간 시어머니가 무너진 듯 주저앉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보다는 들켰다는 당황이었죠. 그래요, 맞아요. 내가 버렸어요.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지훈이가 태어나면 당신이 재산을 지훈이한테 다 물려준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나 몰래 유언장 바꾼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민석이는 뭐가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적개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난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림하고 뒷바라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려질 판인데 그까지 애 하나 버리는 게 무슨 대수예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손주를 그까지 돈 때문에 버리고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석이네 가족도 꼴 보기 싫으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시아버지의 분노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매달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잘 키워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된 거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 눈에서 당장 사라져.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로 달려와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소영아, 제발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10년 동안 너한테 잘해줬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잘해주셨다고요? 제 아이를 죽었다고 속이고 10년 동안 거짓말한 게 잘해주신 거예요? 아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차갑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오나요? 됐어, 그만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밤 안으로. 여보, 민석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놈도 마찬가지야. 그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다들 뭐해? 이 사람 당장 끌어내.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그녀 앞에서 차갑게 닫혔습니다. 이후 저희는 시어머니와 제 담당 의사였던 시어머니의 오빠, 그리고 보육원 원장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다행히 공소시효는 남아있었거든요. 6개월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오빠는 징역 3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법정에서까지 변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민석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상속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판사의 말이 그녀의 마지막 핑계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부모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이 시원하게 쉬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고 진실은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서서히 지훈이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부모 때문에 아이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다가갔죠.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부모님이에요? 그래, 지훈아. 내가 엄마야. 엄마가 널 데리러 왔어. 정말 제 엄마 아빠가 맞아요? 그래, 지훈아. 우리가 너희 진짜 엄마 아빠야. 지훈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왔어요? 그리고 왜 저를 버렸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속였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아들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처음 몇 달간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10년간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지훈아, 여기가 네 집이야. 언제까지는 있을 수 있어. 정말요? 나쁜 짓 하면 다시 버리실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가 평생 네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저희의 노력에도 지훈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조금씩만 먹고 물건을 만질 때도 조심스러워했죠. 지훈아, 많이 먹어도 돼. 이거 다 지훈이 거야. 진짜 다 제 거예요? 당연하지. 넌 우리 아들이니까. 한 달이 지나면서 지훈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자다가 자주 깼는데 점점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 아빠. 처음으로 지훈이가 아빠라고 불러줬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다시 한 번만 불러줄래? 아빠. 그래, 지훈아. 내가 네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비로소 지훈이가 저희를 부모로 받아들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이가 집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아이와 양쪽에 어른 2명이요.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한 거였거든요.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가족 맞지? 네,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저예요. 그날 밤 지훈이가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겨서 잠들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버려진 거 아니죠? 엄마는 널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어디 있는지 몰랐을 뿐이야. 앞으론 절대로 다른 곳에 보내지 않아. 지훈이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지훈이를 보며 안타까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화르르 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이와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키도 자라고 살도 올랐고 무엇보다 밝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어느 날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상장 받았는데 우리 집에 걸어둘 수 있어요? 당연하지. 장하다 우리 아들. 거실에 예쁘게 걸어두자. 상장을 벽에 걸어두니 지훈이가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요. 원래부터 우리 집이어서 지훈아.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아이가 저희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라는 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 믿어져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엄마가 있어서 좋아요. 아빠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아요. 보육원에 있을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엄마 아빠가 나타났어요. 꿈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이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들 지훈 올림. 지훈이의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훈아, 고마워. 엄마도 지훈이를 사랑해.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매일 웃게 해드릴게요. 지훈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훈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고 건강해졌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지훈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10년은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도 행복해.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지.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아버지도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 제가 얼른 커서 효도할게요. 그 악몽 같던 10년이 지나고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보육원의 소매치기 아이가 아니라 저희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아깝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훈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희가 함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저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지훈이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훈이의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를 들으면 모든 시련이 결국 저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훈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